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 특집 방송입니다. 해마다 7월에서 10월 사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서 이 태풍의 강도가 더 강력해진 슈퍼 태풍이 빈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오늘은 먼저 태풍의 특징과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반기성 K웨더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태풍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이 태풍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태풍이라고 하면 강한 비를 동반한 회오리 바람, 이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태풍의 정의와 발생 원인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비를 동반한 회오리 바람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저기압과 다르게 이 태풍 같은 게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열대성 저기압. 그러니까 온대성 저기압이 아니라 열대성 저기압으로 열대 해양에서 만들어지죠. 네. 열대 해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수증기와 에너지,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그래서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이러한 저기압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네. 저위도와 중위도 간의 열 평형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대개 이제 그 적도지방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은 태양 고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열을 받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근데 굉장히 뜨거워지죠. 중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이 열들은 상승을 하면서 구름대를 만들어내는데 이 구름대가 어떠한 그 영향으로 저기압으로 만들어지면서 태풍으로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 태풍이 만들어서 중위도 쪽으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북상을 하면서 이 열대 지역에 좀 넘쳐나는 과잉된 열을 중위도 지역에 와갖고 좀 형평성을 맞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태풍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바람으로 이제 분류를 하니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경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태풍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세계 기상기구라든가 이제 미국 기상청 같은 경우는 좀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17m에서 24m까지는 심한 폭풍, 24에서 33m까지는 아주 매우 강한 심한 폭풍, 그 다음에 33m 이상인 경우를 태풍 혹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조금 이제 그 나라마다 좀 차이가 좀 있군요. 자, 이 태풍의 발생 횟수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태풍이 좀 발생하는데 1년에 발생하는 태풍이 이름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한 1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태풍 발생 횟수 그리고 직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개수는 매년 평균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서태평양상에서 발생한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1년에 서태평양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가 25.1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개 영향을 주는 태풍의 평균 개수가 3.4개 정도인데요. 이 태풍은 해마다 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편차가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서태평양상에서 한 29개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의 개수도 5개, 7개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는 17개밖에 발생을 안 했고 우리나라에 영향 준 것도 1개밖에 없었죠. 2023년에. 그리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태풍 발생 개수는 평년보다 약간 늦습니다. 대개 한 8월까지 발생하는 태풍 개수가 한 13.2개인데 올해는 8월까지 10개밖에 발생을 안 했고요. 그래서 평년보다 약간 늦게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24년에는 평년보다 약간 적은 정도의 태풍 발생 개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한 3개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태풍의 발생 횟수도 이 연차에 따라서 조금 좀 그 차이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구 온난화 좀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태풍이 좀 해수면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최근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 피해 양상도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뒤에 좀 영상이 하나 사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지난 2023년 이 태풍 독수리가 휩쓸고 간 중국의 모습이 지금 뒤에 화면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좀 쏟아지면서 한 최소 20여 명 사망하고 30여 명이 넘게 실종되는
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 태풍 독수리로 인해서 23년에 중국에서만 남동부 푸젠성에서만 9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24년에 태풍 개미도 있었고요. 이 점점 태풍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지구온난화로 이 수증기가 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극한 호우의 원인도 되고 또 이 따뜻한 해수면 때문에 이 슈퍼 태풍의 연료 역할을 한다고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면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죠. 네. 그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1도 상승을 할 때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7%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기온이 상승할수록 비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대기의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해수 온도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해안 같은 경우는 잉여열, 대기 중에 잉여된 열의 90% 이상을 흡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해수 온도가 높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태풍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대 해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인데 네.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뭐냐면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네. 27도 이상이어야만 그 정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태풍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후변화로 해서 해수 온도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보다 앞으로는 점점 더 태풍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해수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수증기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슈퍼 태풍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슈퍼 태풍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 이런 태풍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올라가서 열대 형성에서 쭉 많은 수증기를 갖고 올라다 보니까 최근은 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네. 2017년에 그 슈퍼 허리케인 하비 같은 경우 미국의 플로리다 쪽으로 상륙을 했는데 이게 거의 그 미국의 동부까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면서 네. 상당히 많은 비를 내렸는데 네. 당시에 휴스턴 쪽에 하루에 거의 한 1,700mm의 비를 하루에 내렸습니다. 1,700mm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기상청 예보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비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텍사스 대학의 이제 슈머 교수 같은 경우는 자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 3개만이 슈퍼 태풍으로 발생을 한다면 앞으로 2050년 정도 간다면은 거의 12개 정도가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1개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카트리나입니다. 2005년인데 이 정도의 태풍이 지금 하나 정도 발생한 것이 2050년 가면 7개 이상 발생할 것이다. 매년. 카트리나 같은 게 매년 7개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태풍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풍은 좀 굉장히 강한 바람을 좀 동반하게 되는데요. 보통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 되는 열대성 저기압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상청에서는 위력에 따라 경보와 주의보로 좀 나눠가지고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관련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2022년 9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흰남노가 제주도에 가장 근접했을 때 태풍의 강도는 매우 강이었고 한반도를 지나는 동안에도 강의 세력을 유지했었는데요. 이때 11명이 숨지고 포항제철소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약 1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태풍의 강도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태풍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에 따라 약, 중, 강, 매우 강, 그리고 초강력 태풍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약한 태풍이라도 초속 17m 이상 바람이 세기에는 간판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고요. 초속 33m 이상의 강의 세력에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고 초속 54m 이상의 초강력 태풍의 경우에는 건물이 붕괴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태풍특보 바로 기준도 살펴볼까요? 태풍주의보와 경보는 태풍으로 인해 비와 바람, 풍랑과 해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예상해서 발표합니다. 먼저 태풍주의보는 각각의 정도가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데요. 육상에서 나무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고 3시간 동안 비가 60mm 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 안에 들면 대부분 이 주의보 기준을 동시에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이 경보 기준에 도달하면 태풍 경보가 발효되는데요. 이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태풍으로 비가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효됩니다. 기후위기로 앞으로 더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죠. 태풍이 올 때 그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지역에는 어떤 태풍특보가 내려지는지 잘 확인하시고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김신혜 기자의 관련 브리핑 보고 왔습니다. 태풍의 강도에 따라 돌까지 날아가고 또 건물도 붕괴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예전에 저희 기자가 태풍 체험관에서 이 실제 태풍 바람을 좀 체험해 본 영상이 제 지금 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 태풍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한 초속 17m 이상일 때를 열대저기압인 태풍으로 불리는데, 먼저 바람의 세기가 초속 17m를 넘어가면 건물에 달린 간판이 떨어지고 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게 좀 힘들어지고요. 자, 이게 지금 풍속 30m 상황인데, 이 초속 30m 이상 바람에는 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태풍이 불 때 외출하게 될 경우 바람에 날리는 파편에 의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 반드시 좀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센터장님, 수시로 좀 태풍 진로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올 때 이제 기상청 등에서 태풍 예상 진로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떨 때는 소멸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더 강력해지기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든가 상층 제트라든가 뭐 상층에 있는 고기압의 흐름이라든가 네. 혹은 뭐 한기류, 차가운 기류가 내려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요. 태풍이 강력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해수 온도가 급격히 높은 곳을 지난다든가 네. 아니면 뜨거운 난기가 유입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발달하는 경우인데, 제가 이제 예보관 생활하면서 가장 좀 이 주변 기압계의 영향을 받아서 태풍 진로가 변한 게 작년에 우리나라에 올라왔던 카눈입니다. 2023년이요. 네네, 23년에 이때 이 카눈이 처음에는 이제 괌 쪽에서 발생을 해서 계속 북북 서진에 올라왔어요. 네. 북북 서진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타이완 쪽, 타이완 동쪽을 지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세계 예보기관들이 다 중국에 이제 중국으로 갈 거다. 상륙을 한다. 네. 이건 중국 상륙해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대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예상 못했던 상층에, 그러니까 네. 거의 한 10km 이상의 상층에 이 고기압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내려왔어요. 제트기류가 강하게. 그러니까 이 제트기류가 내려오니까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꺾여 버려요. 이렇게 꺾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두 일로 갈 거로 봤는데 꺾이면서 오히려 진로가 바뀌었군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버린 네. 거예요. 서쪽으로 가다가 그냥 갔으면 또 괜찮은데 이게 이제 쭉 빠져버리니까 다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거기서 180도로 바꿔서 일본 남쪽으로 그대로 동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보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 남쪽 개성을 해서 빠져나간다. 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때. 근데 이게 규슈 쪽까지 오는데 그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동쪽으로 빠져있던 게 다시 밀고 올라온 거예요. 밀고 서쪽으로. 이게 벽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높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러니까 쭉 밀고 오니까 이게 이 북태평양 동쪽으로 또 못 가고. 못 가요. 네. 못 가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한반도 쪽으로. 꺾어서 한반도 쪽으로 직선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난생 처음으로 우리나라 상륙해서 남한을 거쳐서 북한을 관통해서 올라간 유일한 태풍이 됐는데, 이게 말이 쉽지, 올라오다가 꺾었다가 다시 꺾어서 가다가 다시 직선으로 올라온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기압계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주변의 기압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태풍이 발생하면 후지와라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서로 태풍 간에 간섭을 합니다. 진로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올라왔던 그런 태풍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후지와라 효과로 태풍을 이게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원래 두 개의 태풍이 있으면은 서로 반시 방향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이게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으니까 머물렀어요. 머물다가 이게 결국 이제 머물면은 태풍 밑에 태풍 휘젓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그럼 바닷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요. 찬물이 용생이 된다 그러죠. 용생이 되면 이 태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물이 올라오니까 소멸하나요? 약해지죠. 그러니까 그때 거의 전 세계 모든 예보기관들의 예보를 다 틀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아주 약해. 처음에는 이게 거의 뭐 서울 쪽을 아주 강타한다고 난리가 난다고 다 변동성이 엄청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태풍이 급격히 발달하는 경우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있었던 그 태풍이 있습니다. 23년이요. 네네. 마와르 2023년에 태풍 마와르라고 5월에 네. 발생했던 태풍인데 5월은 아직 이 서태평양 해수온이 높아지지가 않아요. 네, 네. 보통 왜 가을 태풍이 가장 강하다고 하느냐면은 9월에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고 해수면 온도를 또 높은 온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좀 그래서 축적이 9월이 되나 가장 보군요. 강한데 네. 5월에 발생을 해서 구암 멀리 남남동 쪽에서 구암 쪽으로 올라오는 태풍이었는데 그냥 5월이니까 5월 네. 태풍 강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틀 만에 열대저기압에서 그러니까 17m가 안 되는 데서 60m 이상으로 스포 태풍으로 발달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때 구암이 완전히 당시에 축소됐죠. 괌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3,000명 이상이 발이 묶여서 일주일 네. 동안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비행기에 가서 실어왔던 그런 태풍이었는데 이렇게 태풍이 이런 것도 1년에 한두 건은 꼭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그 뜨거운 네. 해역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네. 강력해져 버립니다. 자, 이 최근에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한 20여 개가 발생을 하고 한반도까지 보통 한 서너 개의 태풍이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 부쩍 좀 한반도까지 올라오는 태풍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강한 태풍들이 한반도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뭐 2020년 같은 경우는 마이삭, 하이선 아주 엄청 강력했죠. 그다음에 2021년엔 찬투, 2022년엔 포항 쪽에 엄청 크게 피해를 입혔던 흰남노, 네. 그다음에 2023년 작년에 카눈, 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제트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태풍은 제트기류를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트기류가 강하게 버티면 우리나라 쪽 못 올라오는데 최근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현재 예를 들어서 북극에 있는 해빙들이 많이 녹고 있거든요. 네. 북극에 있는 해빙들이 녹다 보면은 북극 쪽에 그 돌고 있는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쪽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중위도 쪽과 기온 차이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북쪽에 있는 이 북극의 그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네. 약해지면은 이 제트기류가 길게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약해진 채로. 이렇게 약해진 제트기류는 사행을 그리기 때문에 바로 위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태풍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역할을 길을 하겠네요. 열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태풍이 한반도까지 좀 자주 올라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때는 태풍 발생에 대해서 뭐 올해는 좀 태풍이 잦을 거다. 그리고 올해는 태풍의 빈도가 줄 거다. 뭐 이런 예측이 좀 상반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예측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기상청은 태풍 예보를 안 하죠. 그러니까 네. 뭐 올해 태풍이 얼마나 많겠다, 네. 몇개 오겠다 거의 정확한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 하는 이유가 변수가 많.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뭐 지금 수치 예보로도 판단합니다. 모델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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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모델들이 이제 경험칙 모델, 네. 두 번째는 이제 운동학 모델, 네. 세 번째 역학적 모델 네. 이런 모델 갖고 하는데 사실 모델 갖고 1년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예측을 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하나하나의 모델과 안 되다 보니까 운동과 통계 모델 하이브리드 시켜서 하는 네. 뭐 이런 모델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뭐 태풍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 해수면 온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자 이제 보통 뭐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이렇게 지금 태풍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제 지구가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뭐 12월에도 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좀 앞으로 어떻게 태풍의 경향성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건 가능하죠. 네. 현재도 서태평양상에서는 뭐 12월, 1월에도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거기는 워낙 뭐 겨울에도 해수 온도가 거의 뭐 29도, 30도까지 올라가니까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중위도까지 그 올라올 태풍이 것이냐. 올라올 것이냐의 네. 문제죠. 그런데 이제 발생은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거의 대만이나 중국 남부까지는 거의 한 12월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러나 한국은 왜냐하면 겨울엔 대륙성 고기압이 내려오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고기압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겨울에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라든가 남해안은 아열대 기후화가 됐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보통 온대기후라고 얘기하는 것이 겨울이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앞으로 한 20년 정도까지 겨울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기와 태풍은 한기가 있으면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한기를 뚫고는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후 변화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그렇다면은 뭐 한 2070년 이후에는 한반도까지도 12월 태풍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점점 뭐 지구 온난화 또 이 지구가 좀 뜨거워지면서 기후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반기성 K웨더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태풍 발생 시 또 유의사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풍 발생할 때는 뭐 제일 좋은 게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 올 때는 그냥 방 안에서 가만히 계시고 태풍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배를 묶어놓는다든가 뭐 물을 받은다든가 차를 좀 높은 데로 한다든가 집이 날아가지 않도록 뭐 결석을 한다든가 이건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하는 것이지 태풍이 이미 올라와서 영향을 주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개 태풍 올라와 사람들이 사망하는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태풍, 큰일 났어. 이거 집 날아가겠어. 그리고 올라가다가 날아가시고. 야, 배 또 내려가겠어. 그리고 나가시고. 또 눈에 물 꼽아야 돼. 그리고 거의 그때 사고가 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태풍 예보 능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태풍 예보를 좀 미리 꼭 청취를 하시고 그래서 태풍이 올라올 때 미리 다 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비상용 이런 배낭도 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정전이 될 때 뭐 물이 끊어질 때 다 대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태풍이 딱 올라올 때면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셨다.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태풍은 강한 비와 또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도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주의하셔서 지역에서 피해 없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재난특별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